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상승을 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장이 한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차전지에 대한 팬덤이 많이 형성됐고 2차전지에 대해 약간만 안 좋은 말을 하면 공격이 심해지고 악플이 만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걸 파브로브의 조건반사 심리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반감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2차전지 관련주에 모멘텀 투자를 한다거나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조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본인의 성향에 따라 매매를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좀 신중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과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것만큼 전기차가 그렇게 빠르게 내연기관차를 대체해 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엮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기 위해서는 전기가 충분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전기차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을 만큼 발전 시설이 충분할까요? 즉 전기차가 급속하게 보급되면 전기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저는 주목합니다. 전기차는 사실 리뉴어블 에너지, 즉 재생 에너지를 풍부하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에서만 의미 있는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땅덩어리가 넓어서 밀도가 낮은 에너지를 광활한 넓이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한정된 나라에서만 전기차가 제대로 보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 중국, 호주와 같은 나라들이고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전기차가 보급되는데 그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전기의 부족 때문입니다. 이건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호주 같은 나라도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대지에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끝없이 설치해야만 합니다. 즉 이들 나라들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넓은 대지에 대규모 태양광 설비를 해야만 합니다. 중국은 이걸 잘 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호주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시설을 제대로 설치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사막의 일부 국가들도 국토가 넓기 때문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막의 모래바람이 부는 곳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불면 태양광 패널 표면에 모래가 달라붙어서 효율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또 풍력도 회전하는 기계에 그 실링을 하긴 하지만 모래바람이 불면 모래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등 리뉴어블 에너지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여름만 되면 전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낮 2시부터 4시까지인가? 그때는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자 이런 캠페인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포스터는 DR, 즉 전기의 수요 관리 제도를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가입을 하면 전기 공급이 부족할 때마다 정부에서 전기 사용 감축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때는 전기 사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돈을 줍니다. 이런 제도를 왜 시행할까요? 우리나라에 전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듯이 그렇게 많은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다 대체한다면 그 많은 전기가 어디서 날까요? 전기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기가 모자라서 여름이면 난립니다. 이건 굳이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일본도 전기가 모자라서 여름에는 국민들에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면 일본 국민들은 정부 말을 너무 잘 들어서 오히려 피크 시간에는 모두가 에어컨 사용을 자제해서 전기가 오히려 남아들고 반대로 피크 시간이 끝나면 참고 있던 사람들이 에어컨을 동시에 켜는 바람에 오히려 피크가 아닌 시간에 전기가 모자란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기가 모자라서 새로운 원전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도 전기가 모자라는데 전기가 대중화되면 전기가 어디서 날까요?
우리나라나 일본같이 국토가 넓지 않은 나라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뉴어블 에너지는 에너지 밀도가 낮기 때문에 광활한 넓이로 커버를 해야 하는데 대다수 국가들은 이런 광활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으로 전기가 남아도는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기를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듯이 그 정도 규모로 전기차가 많이 퍼지기 위해서는 발전 용량이 현재보다 30%가 늘어야 합니다. 그것도 최소 한도로 계산했을 때 30%입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 발전 용량이 30%가 늘고 시민의식을 발동해서 전기를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가까스로 전기의 수요 공급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를 밤에만 충전한다든가 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낮에도 충전하고 아무 때나 충전한다면 발전 용량이 30%가 늘어도 전기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기차만 늘어나면 수시로 정전이 되고 냉장고가 꺼지고 TV가 꺼지고 공장은 멈춰서는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블랙아웃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국민들이 이걸 견딜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기가 모자란다는 건 막연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또는 일본이 또는 유럽의 국가들이 발전소를 지금 있는 것보다 최소한 30%를 더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원전 하나만 짓는다고 해도 근처에 사는 마을 주민들이 모두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한 보상도 해주고 아주 오랫동안 지루한 협상을 합니다. 그래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그 많은 발전소를 동시에 만듭니까? 독일도 전기가 모자라서 폐쇄하기로 했던 원전까지 다시 가동을 하는 지경입니다. 그런데 발전 용량을 단기간에 30% 늘릴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증권사에서 예상하는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EU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원유 트레이딩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들은 정보에 의하면 EU의 이런 계획은 지켜지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오늘 기사를 보시면 EU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계획에서 벌써 한 발 물러섰습니다. 자동차 강국인 독일, 이탈리아가 반대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등이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Fuel을 사용한 내연기관차는 허용하는 안을 독일에 제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이나 이탈리아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안을 지킬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EU 니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우리는 그걸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게 독일과 이태리의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는 내연기관차에 강경했던 EU의 입장이 앞으로도 계속 완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니까요. 즉 전기차의 성장 속도가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파르게 증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의 2차전지 주가는 전기차의 가파른 성장세를 다 반영하고 있습니다. PER이 50이 되고 100이 되고 하는 것은 다 미래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전기의 부족으로 전기차의 보급이 늦어진다는 방향으로 컨센서스가 모아진다면 시장에서는 적용 PER을 급격하게 낮춰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시는 화면은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성장주였던 SK텔레콤의 차트입니다. 1990년대 초반에 최저 397원이던 주가가 계속 올라서 2000년대 초반에는 87,845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220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을 한 원인은 성장주의 주가 상승 원칙 때문입니다. 성장주는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주가가 상승합니다. 첫째, 매출과 이익이 크게 증가합니다. 둘째,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면 동시에 PER도 같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주당 순이익이 10배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성장성을 인정해줘서 적용 PER을 10배나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성장주들은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 동시에 PER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익이 10배가 늘어나면 주가가 10배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100배가 오릅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늘어나서 10배가 오르고 그리고 적용 PER이 높아져서 10배가 오르고 그래서 10 곱하기 10은 100, 그래서 100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성장주에서 PER이 100이 되고 200이 되는 기업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SK텔레콤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가격을 다시는 회복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주가 흐름을 보이냐 하면 시장에서는 SK텔레콤의 성장성이 둔화된다고 판단해서 그동안 인정해주는 높은 PER을 확 낮춰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실적이 나빠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사는 그때보다 더 좋아졌지만 PER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기의 보급이 늦어지고 그래서 전기차의 보급이 생각만큼 빠르지 않다는 컨센서스가 생긴다면 주식시장에서는 그동안 인정해주던 높은 PER을 급격히 낮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의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차전지 주식의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멘텀 투자를 좋아하시거나 단기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매매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장기 투자는 좀 조심을 해야 한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왜 2차전지의 장기 투자를 권하지 않는지 그 이유들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이유들은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